안녕하세요. 중국 현안이 쏟아지면서 베이징 나후 2주 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40도를 오르내리던 베이징 폭염도 한풀 꺾였고 한 달 넘게 도착하지 않았던 제 짐도 지난주 도착을 하면서 조금 살만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신문의 중국 시리즈를 하면서 도저히 방송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앞으로 주 1회 방송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새 중국이 정말 핫합니다. 지금 우선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의 디폴트 위기로 촉발된 부동산 시장 위기와 내수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중국 경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미중 관계도 긴장이 계속되고 있고요. 다뤄야 할 이슈가 한둘이 아닌데 관련 소식은 매일 신문 지면으로 다루고 있기도 하고 앞으로 전달드릴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주제를 다루기보다는 베이징 나우에서만 들을 수 있는 따끈한 새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베이징 나우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소한 단독 보도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중국 국가대표 손준호 선수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손 선수는 지난 5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려고 하다가 공항에서 체포가 됐고요. 지금 석 달 가까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에 물어보니까 영사들이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구금조사 과정에서 특별한 인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손 선수의 건강도 문제가 없다고 하고요. 다만 조사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중국 공안이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 쪽에서도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파악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 선수가 체포된 것은 류태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구속된 이후 중국 축구계에 대한 대대적인 비리를 캐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류태 감독은 조사 끝에 지난 8월 2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이 밖에도 중국 축구협회 회장 등 주요 축구계 관계자, 선수, 심판들이 모두 끌려가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손 선수의 소속팀인 산둥 타이산의 하웨이 감독과 선수들도 승부 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고요. 손 선수도 아마 이 문제에 연루됐는지 여부를 조사받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5월 12일 체포됐고 6월 17일부터 구속수사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손 선수가 한국에 최악의 경우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안타까운 정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승부 조작 사건에 대한 형량이 중국에서 매우 높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한중 간의 수감자 송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어서 손 선수의 국내 송환이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한중 정상회담입니다. 다음 달 9일과 10일 양일 인도 뉴델리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한국이 미국과 밀착을 강화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한중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럴 때는 정상 간의 단판 회담이 교착 상태를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한국이 중국 측에 G20에서 정상회담 혹은 고위급 회담을 갖자고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왕이 외교부장이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최근에 덕담도 오갔고요. 양측 문제를 만나도 풀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굳이 만나지 않을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G20에 참석할지 또 한국과 고위급 회담을 가질지에 대해서 한국 측에 확답을 피하고 있다고 하네요. 한국 외교부에서는 시진핑 주석과 윤석열 대통령의 단독 회담은 현재 분위기에서 조금 어렵지 않냐 이런 관측이 우세하다고 하는데 중국은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 속에서 결정을 하고요. 또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회담의 성사 여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특성상 회담을 코앞에 두고 이 문제를 결정할 수도 있고요. 현장에서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 이것도 배제할 수는 없는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양국이 서로 만나기를 원하고 있고 조속히 만나는 것은 양국 관계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G20에선 각국 정상들 뿐만 아니라 경제장관 회의도 열리는데요. 최근 한중 통상 담당 수장들이 만나서 관련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고 전해지네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왕쇼원 상무부 담판대표 회담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한중 고위급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중국을 제가 짧게 경험했지만 이 사람들의 생활 태도들을 보면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그런 인상들을 많이 받는데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의 그간 행보도 매우 현실적 선택을 해온 나라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 이후에 좀 달라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구해보면 중국이 한국과 관계 개선을 하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실익 측면에서 보면요. 하지만 중국은 또 소국에 대해서 아주 증별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들이 소국으로 생각하는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아직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경제 문제에 관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해결이 되면 비즈니스 현장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최근에 중국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경제인들,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온도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이 불확실성이 중국에서의 비즈니스를 하기 어렵다게 만든다, 그런 이제 하소연을 많이 하는데요. 지방정부는 지금도 찾아와서 애로사항이 뭐냐 체크하고 도와줄 게 있으면 얘기하라고 하는데, 중앙정부의 이 고압적 태도는 실제 하다 보니까요, 비즈니스 환경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 문제 실익을 위해선 고위급 회담의 담판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 중앙에서 그런 시그널만 우호적으로 가도 큰 틀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제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 상황이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을 한미일 동맹의 가장 약한 고리로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미 관계를 균열을 낼 수 있는 게 뭔지 계속 모색하는 것 같고요. 한국이 중국 쪽으로 끌어들이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많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확실한 친미 기조로 돌아섰고, 미국과의 밀착을 강화하고 한미일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해진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팝송도 부르고 분위기가 좋죠. 지난 18일에는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때 삼국은 3자 간 합동 군사연습을 정기하기로 약속하는 안보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중국이 단단히 한국에 화가 났다, 이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거는 뭐 좀 단순한 문제는 아닌데요. 왜냐하면 중국은 한미일 안보동맹 강화가 서태평양판 나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뭐 이 문제에 관해서 명시적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중국이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 뭐 중국을 겨냥해서 주변국이 똘똘 뭉쳐서 군사적 대응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상당히 중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세계로 뻗어나가서 세계 최대 패권국이 되는 게 목표인 중국에게 주변국이 군사적으로 중국을 둘러싸는 모양새는 불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최근 하나의 중국을 주창하면서 대만에 대한 위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 베트남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세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만약에 주변국들이 대만 다음은 우리가 될 수 있다, 이런 군사적 불안감이 증폭되면 뭐 지금은 뭐 아이디어 수준이지만 서태평양판 나토 출범도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지금 뭐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할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중국은 이미 1980년대에 1, 2, 3 도련선을 선포해서 영토 확장에 대한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중국군의 작전 방향을 뜻하는 도련선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중국은 대만 한반도 남중국해를 석관하는 제1도련선, 일본과 괌을 포괄하는 제2도련선, 그리고 하와이 앞마당까지 가서 미국이랑 태평양을 양분하는 제3도련선을 이미 선포했다. 이것은 결국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최근 국제 정세를 감안할 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 통상 문제를 보면 방정식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실제 통상 현장에서 협상을 하는 공무원들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킬러 문항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 문제를 풀자니 또 저 문제가 걸리고, 저 문제를 풀자니 또 이 문제가 걸리는 그런 복합적인 상황이죠. 이번 캠프 데이비드에 대해서도 친미 일변도 행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방법론이나 디테일에 대한 지적이 아닐까 싶고, 제가 이리저리 살펴봐도 좌우를 막론하고 이 진지한 지경학 전문가들은 큰 방향이 지금 정부 대외정책이 옳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되고 안보 위협이 실제화된 상황을 감안할 때, 그렇죠, 전쟁이 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을 얘기합니다. 저도 중국에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라도 미국과의 밀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물론 그 방향을 더 세련되고 정교하게 다듬는 것, 이것은 정부의 숙제일 것이고요. 또 미국의 예와 한국의 국익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이것은 우리가 미국과의 밀착을 강화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되물어야 할 질문 같습니다. 우리의 이익이 무엇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미중을 중심으로 세계 정세가 정말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은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이런 위태한 상황을 일종의 뉴노멀로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이 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질서의 최대 수혜자였던 한국에게 정말로 큰 도전의 시기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의 운명을
결정해야 할 수많은 선택을 수시로 해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정신을 정말로 바짝 차려야 될 시기인 것 같고 우리 정치인들이 더 훌륭한 정치를 펼쳐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가 너무 경직된 사고를 갖기보다는 변화하는 국제정세, 환경 이런 것들 면밀히 살피면서 지극히 현실적인 결정들을 해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략적 자율성을 제한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전략적 자율성의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게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정말 우리 생존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위기를 느낍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현재 상황을 그래도 조금 더 명정하게 바라보고 또 판단할 수 있도록 저도 중국 현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리포팅하겠습니다. 오늘 베이징 나온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이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